안녕하세요. 예, 감정평가 실무 과목을 강의할 최종호 평가사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일단 시작은 우리가 이제 스텝 1부터 한 스텝 4까지가 이제 강의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 강의를 좀 다루는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스케줄이 좀 짜져 있고, 이제 시작은 저희가 스텝 1부터 시작을 할 텐데, 스텝 1은 기본적으로 이제 감정평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감정평가 3방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금액을 내는 건데, 그 금액을 내기 위한 일종의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모든 스텝들은 이제 앞으로는 좀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이 전체적인 어떤 맥락이라든가 배경 지식들, 그다음에 이 평가 방법이 이렇게 정해지게 된 어떤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전 지식들을 조금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개념 이해라는 어떤 사전적인 어떤 챕터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러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평가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는 거를 이제 스터디하는 이렇게 두 가지의 파트로 구성이 되면서 거기에 플러스 문제풀이 파트까지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스텝은 첫 번째 어떤 전체적인 사전 지식 또는 배경 지식을 조금 이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학습을 하는 이제 스텝 내에서 이제 중간 과정,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번 더 넘어가가지고 그런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고 풀 것이냐를 이제 연습하는 문제풀이까지 이제 한 3단계 정도로 이제 각 챕터는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3단계를 다 거치고 나면 이제 각 챕터에 대해서 문제풀이까지 좀 이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각 챕터마다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문제풀이까지 좀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보면 되겠고요. 스텝 1은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의 기본사항이 되는 3방식에 대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서 일단 감정평가 3방식의 개념 이해라고 해서 1-1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좀 지식을 좀 배울 거고요. 자, 일단 개관. 자, 그러면 감정평가라는 게 무엇이냐, 그죠? 감정평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상이 주어질 거예요. 뭐가 대상이 주어지면 그게 얼마이냐. 감정평가라는 건 결론적으로는 이제 금액이거든요.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냐를 도출하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서술을 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 우리가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주어진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좀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자동차 이렇게 하지만 자동차도 사실 뭐 모델이 있고 아니면 어느 회사가 있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스펙들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알 때 정확하게 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뭉뚱그려서 자동차 이게 아니라 뭐 SUV, 세단, 아니면 거기 스펙이 뭐 엔진이 뭐 들어갔다, 뭐가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뭔가 언급을 할 수 있어야지 구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이라고 통칭을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거기 안에서 뭐 토지와 건물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토지는 어떤 땅이고 어떤 건물이고를 내가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가치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는 거는 이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는 사실은 부동산이 거의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를 먼저 조금 배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이제 적용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이제 가격 도출을 위해서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평가 방법을 막 배우고 나면은 최종적인 평가액을 도출해내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사실 이제 평가사의 주된 영역은 어디까지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좀 선행이 되어야지만이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 쉽게 좀 와닿고, 내 문제풀이에서도 응용이라든가 이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들을 조금 먼저 학습을 하고 갈 겁니다. 자, 뭐 감정평가의 과정. 실제로 평가라는 거는 내가 결론적으로는 감정평가액만 도출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이제 감정평가 방법, 그러니까 평가 방법, 아까 이제 3방식을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 3방식을 어떻게 적용을 해가지고 이 결과값을 도출할 것이냐, 그걸 배울 것이고, 그럼 이 평가 방법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가격 자료들이 막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이제 문제에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그러한 가격 자료 조사 그 시장 자료들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그러려면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이냐를 먼저 좀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면서 익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이 3방식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것들이 좀 있는데 물론 이제 모든 부동산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복잡하지만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평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평가에서 내가 어떠한 항목,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중요한 것들 또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것을 볼 것이냐,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예시적으로 뭐 물리적인 사항, 법적 사항, 그다음에 건물에서도 뭐 봐야 되는 사항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읽어내고자 하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거기서 내가 평가에 필요한 것만 쏙쏙 빼서 빨리빨리 적용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적으로 봤을 때 뭐 복합 부동산, 뭐 집합 건물 이렇게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구별을 하는 건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볼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어찌됐든 이 평가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임의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름대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이런 자료들을 기초로 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는 좀 필요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부동산에 대해서 큰 지식이 없을 때는 부동산 있고 뭔가 아파트 또는 뭐 주택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쉽게 접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뭔가 아파트 시장 뭐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의 시장은 이제 아파트나 뭐 주택 이런 것도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거 외에도 비주거 시장에서 뭐 상업 시설 또는 뭐 업무용 빌딩, 뭐 공장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이 좀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차를 사고자 한다 할 때 내가 필요한 게 SUV일 수도 있고 세단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굉장히 고급차 스포츠카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정말 실용적인 목적에서 경차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내가 사고자 하는 차가 어떠한 영역인지를 내가 알아야 거기서 이제 고를 수 있는 건데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떠한 시장 속에서 거래가 되는지 어떻게 시장이 구분이 되는지를 인지를 해야지만이 내가 이제 거기에서 합당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심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이해도가 전혀 없으면 내가 그냥 상가를 평가하고자 하는데 아파트 가격 자료를 보고 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또는 내가 아파트가 평당 얼마인지 뭐 궁금한데 공장 시장 자료를 보면서 할 수는 없듯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3방식이라는 거는 막 이렇게 제목에도 막 들어가 있고 하지만 이 3방식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 원가, 비교, 수익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동산을 어쨌든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토지야, 그러니까 뭐 건물을 지을 때 얼마가 들어갔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게 얼마가 들어갔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부동산을 내가 부동산이 하나가 있는데 땅을 뭐 10억에 사 가지고 건물을 6억을 지었다. 그럼 내가 최소한 그래도 16억은 받아야 내가 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원가적인 측면. 그다음에 옆에 땅이 예를 들어 평당 1억 평당 한 5천만 원에 팔렸다. 그러면 내 땅이 바로 옆에 있으면 내 땅도 그래도 평당 5천만 원 하겠지. 뭐 이런 게 이제 비교. 그죠? 그다음에 수익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뭔가 원룸을 하나 들고 있는데 원룸이 월세가 한 70만 원은 나와 월에. 그러면 이거를 역산을 해보면은 이 원룸의 값이 얼마쯤 되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적인 측면이거든요. 이러한 어떤 세 가지가 이제 부동산의 가치 판단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쓰이는 사항이고 동시에 우리가 평가 방법에도 이러한 사항을 기초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금 언급했던 사항들은 우리가 편하게 옆에 사람과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감정평가는 요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뭔가 적용 규칙이라든가 법률을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뭔가 산출돼서 결과값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도출을 해주는 것이 이제 감정평가의 영역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체계화를 시킨 것이 감정평가다. 다만 그 근간에는 이 감정평가가 어떤 특수한 학문이나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상식, 그 다음에 실제로 돌아가는 어떤 부동산 시장의 원리, 이런 것들을 다 기초로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어떤 룰을 먼저 아는 것보다는 이 배경이 되는 전반적인 부동산의
뭐 배경 지식과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있을 때 감정평가 내용이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제 일단 부동산의 이해인데, 먼저 일단 우리는 토지,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사실은 정말 쉽게 생각을 하면 토지와 건물입니다. 앞으로 제가 부동산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많이 그릴 거예요. 건물. 이거 뭔가 이거 단면으로 봤을 때, 그죠? 토지는 그냥 이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토지. 이렇게 많이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항상 부동산 도시화에서 그냥 그리면 토지고요, 건물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릴 거예요. 그죠? 자, 부동산이라는 건 언제든지 그냥 토지와 건물, 요 두 가지입니다. 사실. 그죠? 두 가지예요. 근데 건물이라는 거는 뭔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한번 만들어내고 오래되면 철거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산품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의 특수성이 뭐냐? 부동산은 토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가 사람이 만들어오는 게 아니라 원래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닳지 않죠. 토지는 영구적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그 영구적으로 간다는 특수성 때문에 이제 이 토지의 가치를 매기는 게 좀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 건물이야 얼마에 지었냐, 이게 어떻게 보면 건물 가치를 가장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토지는 영구적으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항상 땅값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건물 가격이 오른다라기보다는 토지 값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은 항상 이 토지에 대해서 뭔가 중심이 좀, 방점이 좀 찍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 평가도 거의 토지의 평가가 주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토지를 내가 이 토지가 어떤 토지인지에 대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평가의 관점에서 어떠한 사항들을 봐야 되는지를 이제 앞으로 좀 배울 겁니다. 자, 우리 계속 이제 예로 이제 자동차를 좀 예를 드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가 있다. 그럼 내가 이 자동차를 읽어내는 데 있어서 누군가에게 이 자동차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수단은 뭐예요? 이 자동차는 어떤 모델의 자동차입니다. 뭐 소나타입니다. 아반떼입니다. 이러면 금방 알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자 한다면 몇 년식 소나타예요. 아니면은 뭐 몇 cc짜리 세단 뭐 차량이에요. 뭐 이렇게 뭔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잖아요. 어떤 차구나.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가 있는데요. 이 자동차는 문짝이 4개입니다. 또는 이 자동차는요, 타이어가 4개 있고요, 휠이 4개 있고 문짝이 4개 있어요. 못 알아듣죠? 이게 어떤 차인지 인식이 안 되죠. 왜? 모든 차들은 다 그렇게 통상적인 사항인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으면 인식이 안 되잖아요. 즉, 여러분들도 이제 평가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토지에 대해서 어떠한 항목을 얘기할 때 이게 이 토지에 대해서 핵심 사항을 읽어내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주요한 사항들을 좀 배울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토지의 이용 상황 판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수험적으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일단 토지가 어떤 용도의 땅이다를 좀 읽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평가의 관점에서 어떻게 읽어내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땅이 있다. 근데 여러분 땅이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명동에 땅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명동에 나대지, 건물이 없는 우리가 건물 없는 땅을 나대지라고 불러요. 나대지에 땅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거기다 상업용 건물을 올리면 딱 좋겠죠. 근데 내가 꿈이 농부야. 그래가지고 나는 거기다 농사를 지어야지 해가지고 그 비싼 명동의 나대지에다가 갑자기 텃밭을 일궈요. 자, 그러면 그 땅이, 텃밭을 일군 땅이 저기 어디 시골에 있는 그 농사 짓는 땅이랑 명동에다가 농사 짓는 땅이랑 값어치가 같을까요? 다르겠죠, 당연히. 아무리 내가 그 명동의 좋은 땅에다가 농사를 짓더라도 그 땅의 가치가 농경지로 인식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까지 명동에 있는 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토지의 이용 상황이라는 거는 지금 현황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뭐 주변 환경이라든가 입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용 상황에 대한 판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땅이 무엇으로 쓰고 있느냐, 뭐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나대지로 쓰고 있다, 아니면은 뭐 주변이 다 상가인데 그냥 갑자기 되게 오래돼가지고 여기만 혼자 집 지어가지고 주택으로 살고 있다. 현황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고려해가지고 토지의 이용 상황을 판단한다는 데에서 약간 이제 좀 논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럼 첫 번째, 방금 얘기했듯이 이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어떤 토지라는 거는 그 단일 대상이게 되겠죠. 근데 그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용도지대라고 평가에서는 언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용도지대라는 건 주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기로는 뭐 상업지대,
주택지대, 공업지대 이런 것도 이제 말 그대로 인식을 하겠죠. 상업지대 이러면은 주위가 상업용으로 쓰고 있는 이제 용도지대. 근데 뭐 주택이다 그러면 주변이 주택가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도시에 사니까 잘 못 보지만 외곽에 나가면은 뭐 농경지도 많죠. 농경지가 깔려 있는 뭐 농경지대라든가 임야지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에서는 좀 특이하게 후보지지대라고 해서 토지가 항상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개발되고 하면서 용도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단위 토지가 아니라 뭐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대규모로 토지가 막 바뀝니다. 그래서 외곽에 막 농경지나 임야들을 대규모로 개발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도시화가 되겠죠. 택지화가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후보지지대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일단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이용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우리는 용도지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이 어떠한 지대냐 이걸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용 상황의 판단은 이런 용도지대를 기초로 하긴 하는데 일단 우리가 먼저 조금 알아야 되는 거는 요 어떤 가치 요거를 이제 땅이 어떤 값어치의 큰 어떤 틀에서 어떤 땅이 비싸고 어떤 땅이 싼지를 조금 먼저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도시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지는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가장 비쌉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가장 비싸요. 그 다음에 농경지, 그 다음에 임야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 가치는 이제 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축이 가능한 땅을 보통 대지라고 이제 부를 거예요. 대지가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비싸다. 자, 그래서 땅은 이제는 건물을 짓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땅을 건물 지어서 활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지. 그냥 토지만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돈 되는 거 아무것도 없죠. 거기 위해 건물 짓고 이용해야 뭐 나름대로 임대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거기서 뭐 사업도 하든 뭔가를 하면서 뭔가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거지. 땅만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뭐 차나 세우고 차 세워서 뭐 요금 받고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땅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건물 짓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가장 비싼 땅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고요. 그 다음이 농경지. 왜? 농경지는 그래도 이게 대지화를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좀 용이해요. 왜냐면 막 경사도가 많지, 뭐 막 이렇게 경사가 져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조금만 잘 이제 평탄화 시키고 이제 좀 이제 단단하게 다지고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좀 허가받고 그러면은 농경지도 대지화가 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경지가 두 번째로 좀 괜찮은 거고 가장 이제 싼 게 임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야 이러면 이제 산이에요, 산. 여러분들 뭐 뒷산이나 어디 있는 산을 거기를 깎아가지고 평탄화를 시켜서 집을 지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뭐 포크레인부터 해가지고 토목공사를 불러 막 잔뜩 해야지만이 대지로 이제 전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뒷산에다가 단독주택 지으려고 생각을 하면은 참 이제 골치가 아프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순서로 이제 토지 가치는 대지가 가장 가치가 높고 농지, 임야의 순서로 이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대지가 비싸냐? 당연히 조성 정도 측면에서도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은 평탄하게 이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고 반대로 농경지나 임야 같은 경우에는 대지화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토지 가치에 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건축을 위한 토지에 대한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소요 비용이 대지는 이제 거의 없지만 농경지나 임야는 많은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값어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요게 1차적으로 가치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지가 이제 가장 조성된 어떤 대지가 가장 가치가 높고 농지, 뭐 임야 순이다. 그래서 토지 이용상의 판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데 가치는 이제 건부지가 가장 높고 농경지, 임야 순서인데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토지 이용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가치가 높은 쪽으로 봅니다. 즉 이게 현황이 약간 설령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동의 땅인데 농경지로 쓰고 있다고 해서 농경지로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 땅이니까 이게 값어치가 있듯이 입지 여건이라고 봐서 굉장히 비싸듯이 일단 토지의 이용은 가치가 높은 쪽으로 전환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역행한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명동 땅을 내가 텃밭으로 만든다고 해서 농경지가 되는 게 아니다. 농경지의 값어치를 갖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기초로 이제 이용 상황을 판단하는 이제 그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본건이 만약에 건물이 있는 땅이다 그러면 해당 건물에 의한 이용 상황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 중에서 일시적 이용이라고 그래서 가설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설 건축물은
이게 기본적으로 건물 짓기 위한 허가를 받을 때 계속적으로 존속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가설 건축물이 쓸 수 있는 연한이 있어요. 딱 몇 년 동안만 여기 짓고 쓰고 나중에 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가설 건축물은 그런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이런 것도 사실 뭐 굉장히 견고하거나 이렇게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시적 이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잠깐 그렇게 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시적 이용이나 그다음에 관공서나 학교 이런 뭔가 공공적인 목적으로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제외하고, 이런 것들만 제외하고는 본건 지상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그 지상의 건물의 이용 상황대로 토지의 이용 상황을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본건 토지 위에 마트가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상업용 토지. 그다음에 본건 지상에 뭐 다세대 주택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주거용 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용도, 그러니까 이용 상황으로 봤을 때 건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가지고 토지의 이용 상황을 보는 거죠. 네, 두 번째, 본건이 이제 나지라면 이제 건물이 없는 그냥 나대지라고 보시면 돼요. 나지 상태이거나 또는 농경지 또는 뭐 임야 이러면은 주변의 용도지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주의가 도시지역이라고 한다면, 즉 도시지역이라고 한다면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일 때는 주거나지, 상업나지 등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명동에 땅이 있는데 나대지다. 그러면은 그 나대지는 아직 건물이 없으니까 이용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그 이용 상황을 판단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 명동의 상가들이 잔뜩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상업용 토지인데 나지이지. 그래서 뭐 상업 나지 이런 식으로 뭔가 부르는 별도의 명칭이 있는 거예요. 단지 이제 이 땅의 이용 상황의 분류가 뭔가 주변의 이용 상황에 맞춰가지고 변화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주위가 농경지대거나 임야지대 이러면은 뭐 전답이라든가 임야 등으로 그냥 분류를 해요. 자, 그래서 도식화를 좀 한다고 한다면 본건이 건부지에서 건물이 세워져 있는 부지다. 그 다음에 주위가 도시지역이거나 농경지다 이러면 그러니까 도시지역이건 농경지건 간에 본건에 건물이 있다. 그럼 일단은 해당 건물에 따른 이용 상황으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세워져 있다라는 건 대체로 이제 견고하고 쉽게 철거가 어려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뭐 비닐하우스 이런 것처럼 쉽게 철거가 가능하거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본건이 만약에 나지거나 일시적인 이용,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비닐하우스라거나 가설 건축물로 일시적으로 좀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본다면, 얘네들은 이거 자체가 지금 이 땅의 이용 상황 자체가 좀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변의 용도지대를 고려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지다 또는 뭐 일시적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주변이 만약에 도시지역이다라고 한다면은 주위의 일반적인 용도에 따라서 이용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나대지가 하나가 있는데 주변이 주택지대다 그러면은 내 땅은 주거나지. 그다음에 내 땅이 나대지인데 주변이 뭐 번화가, 막 상가가 잔뜩 밀집되어 있거나 술집이 많거나 오피스 빌딩이 막 있다. 그럼 뭐 상업나지. 아니면은 나대지가 하나 있는데 주변에 다 공장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공업나지.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변이 농경지대나 임야지대다 그러면은 본건 토지 이용 상황은 그냥 해당 토지의 이용 상황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전답이라든가 뭐 전기타, 답기타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요게 이용 상황이 사실 초반에 이거를 다 100% 이야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단지 그냥 이러한 분류가 있다 정도로만 좀 일단은 좀 아시면 되고, 지금은 요렇게 분류가 된다. 큰 틀에서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이제 설명을 좀만 더 드리면,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써놨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게 좋은데, 자, 요거 이제 나대지인데 주변 도시지역인 건 그나마 좀 우리가 이제 뭐 이야기가 좀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이 농경지대거나 임야지대다. 그럴 때는 이제 해당 토지 이용 상황으로 판단해라. 이게 뭔 뜻이냐면은 주위가 이제 뭐 전답 등의 농경지대거나 뭐 산이 많은 임야지대다. 근데 이제 본건이 나대지이긴 한데 뭐 전답으로 쓰고 있다든지 뭐 임야로 쓰고 있다든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냥 전답으로 분류를 하거나 임야로 분류하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나대지니까 그죠? 보통 뭐 이런 주변에 농경지가 그러니까 이제 도시 지역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농경지대나 임야지대에 있는 그 빈 땅들은 대부분 뭐 전답으로 쓰고 있거나, 그러니까 뭐 뭔가 이제 그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쉬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다 뭔가 이제 그 주변에 맞춰가지고 뭐 전답, 임야 이런 걸로 쓰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설령 그게 아니고 그냥 진짜로 빈 땅으로 뭐 이렇게 놀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전기타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분류 체계만 조금 더 같이 볼게요. 요 페이지 잠깐만 넘어가서 실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우리가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 요령이라고 해가지고 공식적인 어떤 분류 체계는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많이 복잡해가지고 너무 세부적으로 돼 있고, 제가 추천드리는 어떤 용도의 어떤 구분은, 토지의 이용상의 구분은 한 요 정도로 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거용의 어떤 카테고리, 그러니까 주택의 카테고리에서는 주거용 토지와 그다음에 주변이 주거지대인데 나대지인 거는 주거나지, 그다음에 주변이 주거용인데 기타 용도로 쓰고 있는 거 주거기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변이 그러니까 주상용의 카테고리에서는 주상용 건부지겠죠. 땅에 주상용 건물이 있는 경우 이제 주상용이라고 부르는데, 나대지다 주상나지. 그다음에 그 기타의 어떤 주변이 주상지대인데 기타 건물이 들어가 있다 주상기타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상업용, 업무용, 그다음에 상업나지, 상업기타 이런 식으로 공업용, 공업나지, 공업기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 주거기타, 주상기타, 상업기타, 공업기타는 뭐냐면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써놨어요. 자, 주거기타.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의 주택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 종교시설, 창고 등 요런 것들, 그러니까 학교로 쓰고 있는 땅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 땅을 그렇게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뭔가 공공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 가지고 관공서라든가 학교를 넣은 거 아니에요, 그죠? 자의적으로 넣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그 자체의 용도보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주변의 용도지대에서 기타의 어떤 분류를 넣은 거죠. 그래서 뭐 주거기타, 주상기타도 주변이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인데 관공서, 교육시설 막 이런 것들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주상기타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 지역이 이제 주거, 주상, 상업 업무, 공업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도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특이하게 상업 업무용은 상업용과 업무용은 이 위에 올라간 건물에 따라 가지고 상업용이냐 업무용이냐 구분을 해놓는데, 그 업무 나지는 없어요. 그냥 주변에 이제 업무용 빌딩이 많은데 나대지다 그러면 그냥 상업 나지로 불러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 체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전하고 답하고는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틀린 거잖아요, 그죠? 어떤 거는 이제 논이고 어떤 건 밭인데, 근데 그거는 이제 평가의 관점에서는 구분 실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답은 그냥 통일하면 됩니다. 일체로 보시면 돼요. 전답 전혀 구분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타, 답기타, 그다음에 전창고, 답창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축사, 과수원 이런 게 좀 별도 카테고리로 봅니다. 근데 뭐 큰 차이, 요 사이에서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고, 그냥 농경지인데 그냥 이용 사항들이 실제 농사를 짓는 전답이냐, 아니면은 뭔가 여기에 이제 뭐 비닐하우스나 뭐 창고 지어가지고 쓰고 있는 경우도 막 있거든요. 뭐 농업용 창고라든가. 그래서 뭐 그런 전창고, 답창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전기타, 답기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주변이 뭐 답인데 주변이 다 농경지여도 그 중에 뭐 관공서 필요해가지고 주민센터 들어갔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들어가 있는 건 마찬가지. 답기타, 뭐 전기타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번씩 이 사항들은 좀 궁금한 사항들은 여기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표준지 이용 상황에 대한 이 조사평가 업무 요령이 어떻게 보면 매뉴얼이거든요. 이 이용 상황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 가지고 한 번 정도 읽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임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제 일단 임야 이러면 대충 무슨 뜻인지 알죠? 야산이라든가, 그러니까 산을 우리가 보통 임야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임야라는 거는 지목이에요, 지목. 그래서 토지의 어떤 행정적인 그 명칭으로서 임야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야산이라든가 산 이런 것들이 다 임야로 그냥 통칭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건물이 서 있는 땅을 대지라고 통칭을 하듯 그냥 이제 임야라고 통칭을 하는데, 이때 구체적으로는 뭐 조림과 자연림으로 구분을 하고 있지만 얘도 구분 실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림이나 자연림이나 그냥 나무가 자라고 있는 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임야, 조림, 자연림 다 같은 말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임야라는 게 있는데, 야산인데 뭐 나무를 다 좀 밀어내고 좀 뭔가 개발하려고 살짝 뭐 깎았다거나, 아니면 산에서 뭔가 좀 대지로 전환을 하려고 뭔가 좀 준비되고 있는 뭐 그런 땅, 나무가 좀 없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정도를 우리가 토지임야로 하고요. 그다음에 목장용지 이런 것도 있는데 잘 보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지 뭐 이렇게 목장용지가 보통 초지라고 하는데, 그 소를 키우거나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풀 막 자라게 하는 땅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는
뭐 이런 뭐 목장 용지를 평가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뭐 임야 기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이용 상황 이런 큰 어떤 카테고리가 나눠지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이제 건부지는 어떻게 부르고 낮이는 어떻게 부르고 그다음에 기타사 뭐좀 상업 기타, 뭐 공업 기타 이런 거 정도가 있다. 요런 정도의 카테고리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수험적으로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만 이제 한번 뭐 시간이 나시면 요 정도 한번 토지 이용 상황의 구분에 대해서 요렇게 되어 있구나 정도는 읽어봐도 좋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더 이제 세부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좀 더 와닿을 거니까 일단은 요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토지의 이용 상황이 있는 법을 알았고요. 자,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되게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가치는, 토지의 가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일단 1차적으로 갈라요. 그러려면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도로가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도로가 붙어 있지 않은 땅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붙어 있는 도로가 무엇이냐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맹지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맹지가 뭐예요? 도로가 붙어있지 않은 땅을 맹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지는 진짜 값어치가 좀 애매하거든요. 내가 도로를 별도로 땅 사가지고 개설하지 않으면 쓰기가 어렵고 건물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땅에 있어서 도로가 어떻게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도 도로 관계를 어떻게 읽어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면도로를 배울 건데요. 전면도로. 자, 전면도로라는 건 토지가 어떤 도로에 접해 있는지는 해당 토지 가치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대로변 토지랑 골목길에 접한 토지랑 다 값어치가 다르겠죠. 그죠? 대로변 토지가 훨씬 비싸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전면도로, 해당 토지에 붙어 있는 도로가 어떤 도로이냐를 내가 읽을 수 알아야 되는데 이때 도로의 너비로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도로의 너비를 판단할 때 어디까지 도로로 보는지도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너비에 따라 가지고 도로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도로의 너비의 판단은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차량이랑 사람이랑 혼용하는 도로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인도랑 차도가 구분된 데도 많죠. 서울 내에서는. 자, 그래서 인도랑 차도를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가 도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 다니는 길이라고 해서 도로가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거기를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인도와 차도를 포함을 해가지고 도로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 저기 어디 뭐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 드라이브 가면은 이제 막 차만 다니는 거 뭔가 좀 저기 막 외곽 국도 같은 데 보면은 그 근처에 보면 국도가 예를 들어서 단면으로 이렇게 딱 쪼개면은 여기 땅이 있으면 도로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런 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제 가드레일 같은 거 막 있고 해가지고 차는 이제 요쪽에서만 다니고 여기에 뭔가 언덕 되어 있고 요 밑에 뭐 농사 짓고 있다든지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만큼은 이제 경사져가지고 사실은 도로로 쓰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도로가 좀 높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언덕져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범면이라고 부릅니다. 범면. 비탈면이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범면들이 도로에 보면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로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하고 인도와 차도까지만을 도로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너비에 따라 가지고 도로가 분류가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사실은 행정적으로 도로를 분류하는 너비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감정평가의 관점에서 도로를 너비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로 불, 세로 가, 소로, 중로, 광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 너비가 큰 것부터 하죠. 자, 도로 너비가 25m가 넘어간다. 그럼 광대로예요. 그 다음에 12m 이상 25m 미만이다. 중로로 봅니다. 그 다음에 너비가 8m 이상 12m 미만 이러면 소로예요. 그 너비 기준은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다. 그 다음에 세로 가는 8m 미만의 도로로 이제 봅니다. 8m 미만. 그 다음에 이 4m 이상은 사실은 뭐 정해진 건 아닌데 일단 한 요 정도가 보통 이제 세로 가 정도가 보통 돼요. 4m 정도가. 세로 불은 통상적으로 4m 미만 도로들이 거의 세로 불이 되는데 요 4m의 기준은 사실은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규정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세로 불은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이륜 자동차 등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말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도로 폭은 규정되지 않지만 통상은 약 4m 정도로 약간 우리가 인식은 해요.
4m 아니더라도 차량 통행 가능하다 이러면은 세로가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 4m의 기준은 정확하게는 사실 아니다. 기준은 없다. 기준은 없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그래도 이제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딱 가면은 이 도로의 너비를 숫자로 주다 보니까 그럼 뭐 2.5m, 뭐 2m 막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4m 이렇게 주면 4m 정도면 차량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으니까 세로 가면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준 때문에 그냥 4m를 제시를 하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이 세로가와 세로불의 그 차이는 이 도로 너비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 4m라고 인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1차 시험, 그러니까 1차 시험 공부를 할 때 배우겠지만 도로의 너비가 4m가 돼야지만이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건축법이 좀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세로가에 붙어 있는 땅들은 웬만하면 건축이 되는 땅들을 조금 보는 개념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이 좀 4m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량이 이제 통과하는 데는 뭐 3m만 좀 넘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1차 통행은 그죠? 일방 통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그냥 외워주세요. 외워주시고 이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너비에다가 도로가 땅이 한쪽 도로만 접한 때도 있고 아니면 양쪽으로 막 접한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면과 각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까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도로의 명칭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토지가 한쪽 면만 도로에 접한다. 자, 예를 들어 땅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땅이 요 부분만 여기만 도로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 땅은 요 부분만 접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면만 접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 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좀 더 땅이 이렇게 있는데 도로가 요렇게 지나간다고 할까요? 요렇게. 자, 도로가 여기가 다 도로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땅은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죠. 우리가 이런 거를 각지라고 부릅니다. 각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도로가 혹시 여기도 접한다. 이것도 그냥 각지예요. 2면 이상 접하면 그냥 각지라고 합니다. 물론 뭐 2면 각지, 뭐 3면 각지 좀 다르게 부를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고 그냥 2면 이상 붙어 있다. 그러면 각지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아까 광대로, 중로, 소로 요 이제 너비에 따라 그 너비를 배웠잖아요. 거기에다가 한 면과 각지를 더해가지고 최종적인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광대로와 관련된 명칭은 광대 한면, 광대 소각, 광대 세각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자, 광대 한면은 뭐겠어요? 광대로 한면에 접한 거를 우리가 광대 한면이라고 하고요. 근데 광대로는 좀 워낙에 이제 도로가 좀 크다 보니까 광대로 플러스 옆에 붙어 있는 도로의 너비에 따라 가지고 명칭을 좀 구분해 놨는데 광대 소각은 광대로 플러스 소로 너비 이상의 너비에 접한 토지를 광대 소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25m 도로가 있는데 이쪽에 15m 도로가 있어요. 땅이 이렇게 접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땅은 광대로에도 접하고 15m면은 중로잖아요, 중로. 그래서 광대 중로 이런 게 아니라 광대 소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광대 소각. 그다음에 광대 세각은 광대로 플러스 세로가에 접한 토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로불은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세로불은 여기 안 들어가요. 세로불은 각지로 보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구분이 된다. 요거 외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로는 중로 한면, 중로 각지. 중로부터는 조금 단순해요. 광대만 조금 이제 카테고리가 좀 많았고 중로는 그냥 중로 한면이냐 중로 각지냐예요. 그래서 중로의 한면에 접했다 중로 한면. 중로 각지는 중로 플러스 중로 또는 소로 또는 세로가에 접한 토지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소로 한면, 소로 각지. 소로도 마찬가지예요. 소로는 이제 소로 한면과 소로 각지로서 소로의 한면에 접한 토지와 소로 각지로서 소로 플러스 소로 또는 세로가에 접한 토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가 같은 경우에는 세로가 세각가. 얘만 좀 명칭 틀리죠. 여기서부터 약간 명칭이 달라요. 그래서 세로가는 세로가의 한면에 접한 토지고요. 세각가는 세로가 플러스 세로가에 접한 토지예요. 자, 그 다음에 세로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로불, 세각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요 도로 조건은 무조건 요 명칭과 요 어떤 경우를 한면 각지라고 부르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너비도 외워야 돼요. 요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꼭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 잘 안 외워지더라도 나중에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질 수밖에 없어요. 워낙 많이 봐요. 도로 조건은 항상 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그냥 좀 대략적으로 뭐 알고 넘어가면 나중에 점차 보다 보면 자주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맹지 이렇게 있는 거죠. 맹지. 자, 그래서 우리가 평가의 관점에서는요, 각지를 더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 면에 접한 것보다는 각지에 접한 게 아무래도 도로에 접한 너비가 많죠. 그래서 이게 상업용 토지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이 땅에 들어가게 될 요인이 많잖아요. 많이 접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좋다든지. 그다음에 여기다 내가 집을 지어도 이게 한 면에 지어 있으면 보통 이제 옆에 땅들이 다 이렇게 차 있는 거니까 옆에 땅들이 다 건물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망의 관점에서도 한 면에 접한 토지는 한쪽만 뚫려 있지만 각지인 토지는 여기도 좀 뚫려 있고 여기도 좀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뭐 시끄러울 수야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우리가 따지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뭐 각지가 아무래도 좋다고 보는데 왜 좋냐라고 한다면 뭐 이런 측면에서 좋다. 그다음에 진입의 용이성, 그렇죠. 한 면만 접해 있으면은 뭐 진입이 좀 너무 이제 교통공학적으로 봤을 때 도로 폭이 너무 큰 데에서 바로 진입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지들이 좀 낮죠. 그래서 그냥 평가에서는 각지 토지가 한 면에 접한 것보다는 좋게 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수한 경우에 전면도로 판단까지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광대로, 중로, 소로, 세로가의 경우에 세로불에 추가로 접해 있다고 해서 각지로 보지 않는다.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세로불은 세로불끼리만 접한 경우에만 세각불로서 별도 구분을 하지 광대로에서 세로불 접해 있다고 광대로랑 세로불에 접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각지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획지인 경우는 각지로 판단해서 이면획지라는 건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획지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가 위아래로 붙어 있는 거, 이거 이면 가로획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각지예요. 그다음에 중각지라고 하는 거는 도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 이제 각지라고 한다면 뭔가 약간 교차로의 느낌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우리가 통상 각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도로가 이렇게 교차로는 아닌데도 양쪽으로 이렇게 한 개의 도로가 이렇게 꺾다 보니까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승용차가 원활하게 교차할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만 각지로 판단을 한다. 자, 계단 도로는 해당 도로보다 한 단계 낮은 도로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서울에도 언덕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 계단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로 폭이 막 예를 들어서 20m인데 이게 계단 도로 다 필이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겠어요? 중로가 아니고 소로로 보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낮은 도로로 판단합니다. 네, 동일 노선의 도로폭이 일정치 않을 때는 뭐 도로의 많은 폭을 보니, 그러니까 주된 폭을 기준으로 본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네, 보행자 도로가 차량 통행 제한 등으로 통상적인 도로에 비해 기능이 저하된다, 계단 도로에 준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이면획지나 뭐 중각지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자주 나오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냥 슬쩍 보고 이 정도에서 넘어가시고 한 번씩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책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잠깐 하고 쉬었다 하시죠.